조이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조이대 혹은 일부 대법관들이 뭔가 장난질을 친다? 저는 그 다음에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이유 없이 미루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및 소보 기능 마비 등 심각한 헌법 위배, 재판 청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상고심 남겨놓고 있는데 전원 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해요. 특검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조이대가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이대 만약에 장난치면 이건 정말 국민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아. 이거 죽는다 막 이런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조이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왜 근데 넘기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은 원치 않죠. 일이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특검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체로 가면?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하게 되면 최소 9인 이상의 법관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가 없어요. 이런 판례가 없어요. 그냥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짓을 했던 자가 없어. 대한민국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확고한 판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조는 아닙니다. 저는 친조국은 맞는 말인데 친조이대는 절대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이대 입장에서는 누구를 챙겨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 내심은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 명이 뭘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원 합의체로 못을 박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이대가 장난치려고 해도 못 칠 것이다. 네, 못 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또 법리 적용만 하고 파기환송하면 정말 그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없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낮아져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사법개혁 목소리 엄청 높았고 거기에 이제 대법원관 숫자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재판소원 여러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이대가 장난을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근데 봤을 우리가 때는 이제 걱정한 건 그거잖아요. 일단 양쪽이 있는데 특검은 전원합의체 가는 걸 반대하고 한덕수 이상민은 전원합의체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전원합의체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쪽은 반대했고 이쪽은 원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변호사 관점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 저희 추측이에요. 저처럼 아주 못된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추측인데 대법원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성공보수도 받고 보수 얼마 받았는데 여기에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분과에서 끝나버리면 변호사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수임료가 정당화가 안 돼. 정말 여러 가지 의견서 이만큼 써가지고 아유 제발 이거 전원합의체에다 보내주세요 라고 해야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저처럼 못된 변호사들은 그래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해피해. 근데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사건 검토 다시 시작해가지고 법리 검토하고 저쪽 주장이 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냥 이거는 누가 했고 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간단하게 변호사하고 특검의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해야 자기가 성과를 만들고 자기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관점이야.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되면 본전이고 미치면 망하는 게 특검 입장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됐네.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오케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소부에서 네 분이 다 합의되면 네 분이 저는 다 안 합의되면 가는데. 하는데 소부 관점에서는 지금 이 관점에서는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거는
판례를 남기자. 판례를 남기자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고 이게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요건이에요. 예. 요건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관심사 커서 들어가 전원 합의체 판단이 필요한 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옮긴다는 걸 명시했어요. 예. 아니 뭐 결론만 안 바뀌는다면야 그럼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내라는 예. 확실하게 예.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조의대 혹은 일부 대법관들이 뭔가 장난질을 친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해요. 정필승 변호사님, 네. 이씨입니다. 네. 아니 조희대가 정말 장난질은 못 치겠죠. 이미 여러 판례로 됐고 1, 2심에서도 엄청나게 무고형이 나왔는데 그걸 뒤엎으려면 뭐 이재명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박탈할 정도의 쿠데타인데 지금 첫 번째 쿠데타도 제가 제대로 탄핵이라든지 처단을 못해서 여기까지 났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쿠데타 일종의 이제 사법 내란 정시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건데 오히려 전원할주에서 정당하게 전원이 내란이 맞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맞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정책적으로 한두 명 정도 딴소리 할 거예요. 소수. 예, 그렇죠. 소수 이제 의견으로. 소수 의견. 현재는 9대0, 8대0인데 예. 이 대법원에는 숨어있는 극우 세력이 일부 있을 수 제가 있어요. 봤을 때 한두 명. 예. 극우 세력도 있지만 약간 특히 전원합의체들이 되게 약간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그 숫자를 좀 맞춰. 구성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2019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말 그 좀 정치에 고관여 증인 변호사들은 그때 7대5 나올 거 다 해치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원 일치로 해가지고 뭐 고등법원 판결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 돼버려요. 그럼 정치 한가운데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대법원이. 자기네들은 하늘 위에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희대가 작년 5월 달에 그 판결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게 나름 사법부가 70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다 털어가지고 한 방에 넣었는데 꽂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겨우겨우 이진관 판사 같은 판사분들 같은 분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그 쬐끔의 사법 신뢰도를 다시 한번 털어버린다? 그것도 지금 선관위 사건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지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다? 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한덕수, 이상민 같은 사람들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20년을 받건 10년을 받건 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에 물꼬를 터주는 게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쿠데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다뤄보고 마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상대로 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쿠데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육군사관학교, 해군, 공군사관학교 3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 좀 내라라고 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제 검찰이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육군사관학교 그동안 3번의 쿠데타 다 주역이지 않았냐.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놔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보수 매체들 떠들어대는 거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막 걸던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랬다고 뭐 육사 없애면은 그러면 윤석열 나온 서울대 충암고도 없애야 되냐 또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서울대 없애자고 하면 저는 찬성할 건데. 그러니까 유승민 말이 한 육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육해군 통합에서 더 큰 강군을 만들자는 건데. 아니 그리고 말꼬리만 잡는 우리가 거죠. 김병주 의원과 매주 주블리 인터뷰 하는데 이제는 그 달라진 거예요. 네. 왜 육해 네. 공군이 있습니까? 육군은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때 그거고 해군은 배에서만. 근데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는 예. 거잖아요. 육군도 미사일을 쏘고, 육군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략도 달라지고 전술이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육군사관학교 그 기수 문화 철저하게 이렇게 되니까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고 이런 차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세 번입니까? 예,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가지고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고위 장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도 사실은 내가 내 얘기를 듣기로는 학사장교나 아니면 ROTC 이런 데 비중이 훨씬 높다면서요, 장성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죠. 성공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있었겠죠. 각각의 언론사에 전부 다 찍찍 긋고 인터넷 검열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은 지금 저 뒤에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군인들이 모든 기관을 다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육군 대위면은요, 이제 대위 정도 되면은 경찰서장을 해요. 예. 그리고 중사가 파출소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죠. 모든 권력을 다 그냥 군인들이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군정 체제니까. 군정이니까. 군대가 정권을 그리고 운영하니까. 우리는 바로 그 전에 선배들한테 겪었는데 계엄을 해도 그렇게 돼요. 쿠데타 아니고 계엄을 해도. 그리고 언론사도 딱 가가지고 기사 딱 갖고 와가지고 안 돼, 이거 내지 마. 쫙쫙쫙 긋고 이거 빼고 보도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쿠데타가 3번 있지 않습니까? 61년에 5.16 쿠데타. 그 주모자가 누굽니까? 박정희야 이제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데 그때 같이 했던 게 이제 김종필입니다. 육사 8기예요. 나중에 중앙정보부장 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를 만든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새끼 전두환이가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죠. 이번 내란도 윤석열이 했지만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다 육사 출신들. 전부 다 육사입니다. 그럼요. 바로 이런 쿠데타 일으킨 자들을 쿠데타의 원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성해야죠.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육사 생도나 육사 출신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왜 안 했는데 왜 우리까지 지금 육사까지 다 없애려고 하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뭐 육사 출신들이 뭐 모임 만들어가지고 반발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기득권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기득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전 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도 묻는 거지만 미래전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사관학교 통합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도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좀 설득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관학교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사관학교 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군 사관학교를 나눈 곳은 뭐 영국, 프랑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약간 이야기가 다른 게 우리나라 사관학교는 4년제 학사를 키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애들을 데리다가 1, 2년 정도 추가 교육을 시켜서 장교로 인관하는 시스템. 굉장히 달라요.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원정군 중심인데다가 얘네들은 군사의 숫자가 워낙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돼 있는 거고 그나마도 미국에서도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전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육군은 육군처럼 생각하고 해군은 해군처럼 생각하고 공군은 공군처럼 생각하는 시대에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육군 갑니까? 안 가잖아요. 공군으로만 다 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저항하는 이란도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육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육군 중심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을 완전히 그 조직의 논리에 쩌들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군사관학교를 통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기존 학사를 키우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좀 더 프랑스나 이런 유럽 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다양한 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2년 정도 교육을 해서 나오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사실 상군사관학교, 우리나라에도 있는 상군사관학교가 비슷한 체제잖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요. 예. 뭐 저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통합하는 예. 것이고 없애는 게 아니죠. 이게 또 과정을 보니까 1, 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기초 소양 전공 기초 예. 받고 3, 4학년은 또 각군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교육 군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거지 6회 공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이번에 일군에서 그 주한미군이 띄운 무인 드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미리 그걸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그거 뭐 요격하려고 시도를 했다, 뭐 두루미 발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공군하고 육군하고 경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고도 경계가. 요거는 아래쪽 바닥은 육군이 그렇죠. 하고 예. 그 위는 또 공군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 사령부도 두 개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 미사일 사령부가 육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고 공군에서 쏘는 또 미사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전방위 체계, 면방위 체계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 제가 좀 압니다. 야, 역시 이런 걸 좀 변호사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다. 왜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공망의 구조가 달라요. 그 다층 방공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고도에서는 대공포, 그리고 중고도에서는 뭐 미사일, 그리고 고고도에서 뭐 사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그 미국 다음으로 이 다층 방공망이 완비된 국가예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모르는 게 와. 없는데 군인 장교 출신인가요? 그쪽도 또 잘하시네. 제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마음은 모릅니다. 제가. 그다음에 스포츠 아예 관심이 몰라요. 없고. 아예 스포츠하고 고양이 마음은 모르고 나머지 다 잘하세요. 그렇구나. 우리 안진걸 소장님 혹시 방위군 출신인가? 저는 방위군 출신이죠. 방위군. 그리고 한 달 훈련 빡세게 받았습니다. 아, 방위군 중요합니다. 51사단 아직도 지금도 꿈에 가끔 나타납니다. 아직도 꿈에 나타. 예,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힘든 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고3 교실 내무반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방위의 전투 수칙 다 외우고 있죠? 이제 6시에 집에 이제 정확히 가자. 이제. 그럼요. 굉장히 무슨 일 있어도 네. 아무리 6시, 전쟁이 6시에 일어나도 퇴근한다. 6시에는 예, 퇴근한다. 무조건 퇴근한다. 예.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흔들어 적의 적의 레이더를 레이더를 교란시킨다. 적의 아니,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예. 호적을 막 없애가지고 예, 여성들이 바퀴벌레와 방위를 싫어한다는 속담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방위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방위를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맞아요.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하고 방위와 바퀴벌레 했었는데. 공통점이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 그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되면 방위물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를 자발적으로 때문에 대부분 신체 검사로 이렇게 타발적으로 한 거니까 방위를 너무 폄훼하는 문화는 없어져야죠.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방위라고 안 합니다. 방위군. 방위군에 그럼요. 또 방위군. 아니, 지금 훈련도 똑같이 지금 받았는데요. 없으니까. 지금 아예 없으니까. 공익용은. 네. 방위를 우대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 도서 쪽 해안 쪽에 해가지고 아니요. 상근.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청량리 쪽에 이렇게 이발소에 이발 성인 2,000 학생 1,000 방위 500 그렇게 쓰 우대했지 뭐.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 중이니까 우대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음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정치 1번지 방위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안진걸 민생경연구소장님, 정필승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의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의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예.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네. 4명을 추천을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조이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예.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 그러니까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예.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오. 예. 위헌적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아, 네. 맞아. 네,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네.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그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네.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 된 거죠. 예. 예. 아,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네네.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네네.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기 때문에 재판 정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아.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히 탄핵 사유는 된다라는 분명합니다. 입장이시죠. 예. 네.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이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아, 네네.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 6명입니다.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치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와서 마음에 안 들죠.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짓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아. 꿍꿍이가 있죠. 예. 야,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한데 이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건 쉽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또 예. 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 단임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초반 한 3년이거든요. 4년차, 5년차 가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네. 없고 동력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1년차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집중했죠. 네. 당적인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지금 2년차 들었단 말입니다. 2년차에 이 조희대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예.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에 네.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 이제 다들 까먹었겠지만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이가 강남 한식당 고급 한식당에서 돈 많이 쓴 거. 약 한 500만 원 이상 예. 썼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막 영화 보고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뭐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2심까지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대법에서 끌다가 며칠 전에 패소 취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패소 취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패소는 아니고 이겼는데 진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네. 대법원이 신속 심리했으면 사실은 그냥 승소로 끝나는 건데 지금 2022년 4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2025년. 그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이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고지 5장짜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지 5장짜리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가 잘못된 것 같아. 기록이 지금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거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가 그냥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다시 신청하면 이기는 소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잘못됐어라고 각하를 해버린 그러니까 각하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활비 관련한 네네네.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특활비 관련한 거는 네. 기록관에 넘어갔어.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기록물법에 의하면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피고로. 그럼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송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제가 볼 땐 판결한 것 같습니다.
와, 왜 그렇게까지 하나 네. 싶어요, 저는. 그 피고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 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관장,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실제로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했으면은 그냥 기록 끝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2년 2개월을 끈 거예요. 그리고 끌다가 예. 대법원이 지금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이 정보공개 청구를 끌었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어? 그 사진이나 한번 보고 가죠. 사진. 노경필. 조희대 제청 윤석열 임명이다 이거지.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최욱 앵커님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는 미행 당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행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 미행하지 마라는 소송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송 유형이 없거든요.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정보 공개해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게 소송 유형이 없어요. 우리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요런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는 판결을 안 내려도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 하면은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제도적인 결함이 있죠. 네. 요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이 찝찝한 게 김건희 재판. 예. 이거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에서 네.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면서. 예. 그래서 야 이거 구속기간 만료돼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걱정했잖아. 10월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났어. 깜짝 놀랐어요. 기세등등이야. 예.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대표였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예,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메모를 남겼나 봐.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